여기는 김포공항 국제선 출입국장인데요. 한 20대 영국 여성이 한국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발길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며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해하는데요. 그녀에게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 윈저입니다. BBC 국제부 총괄 디렉터로서 많은 분들이 저를 성공한 여성이라고 부르시지만 제 가슴 한켠에는 늘 아린 상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모르는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감춰온 이야기를 이제야 꺼내놓으려 하네요. BBC 디렉터실의 문을 마지막으로 닫으려는 순간 온갖 감정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벽면에 걸린 상패들이 마치 제 인생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졌어요. 중동전쟁 특종상, 아프리카 기아 실태 보도상, 영국 여왕이 직접 수여한 훈장까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화려한 수상 경력이 가득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기만 했죠.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는 끊임없이 달려왔어요. 옥스퍼드를 졸업하고 BBC에 입사해 신입 기자에서 국제부 총괄 디렉터까지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놓친 것들이 너무나 많았네요. 특히 딸 제시카에게 늘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매번 바쁘다는 핑계로 운동에도 졸업식도 참석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늘만큼은 퇴직을 앞둔 이 순간만큼은 딸에게 가야겠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런던 교외의 조용한 주택가에 살고 있는 제시카의 집 앞에 차를 세웠어요. 초인종을 누르려던 그 순간 집안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백만송이 장미. 30년 전 준우 씨가 마지막으로 들려주었던 그 노래였습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현관계단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귓가에 울리는 노래소리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떨림과 아픔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애써 참아왔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제시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제시카의 목소리에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았어요. 더 이상 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제시카의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 한켠이 아려왔던 이유, 그 오랜 시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이제야 털어놓아야 했습니다. 제시카, 엄마가 내게 해주지 못한 이야기가 있구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제시카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껴안았어요. 딸의 따뜻한 품속에서 저는 30년 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아버지 이야기란다. 제시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BBC 국제부 디렉터라는 화려한 타이틀 뒤에 숨겨왔던 제 진짜 이야기, 그리고 제시카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1994년 봄 한국의 작은 농촌 마을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는 것을요. BBC 신입 기자로서의 첫 해외 특파원 임무는 한국 농촌의 현실을 다룬 다큐멘터리 제작이었습니다. BBC 방송사의 카메라를 들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저는 분명 커리어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설렘만 가득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공항에서 3시간 넘게 흔들리는 버스를 타고 도착한 마을에서 저는 완벽한 문화 충격을 겪었습니다. 이 마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좁은 흙길 위로 쌓인 퇴비 더미, 장대에 걸린 고추와 무 말리는 풍경까지. 허리 굽은 노인들은 BBC 카메라를 피해 고개를 숙였고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쫓아다녔어요. 준우 씨를 처음 만난 건 취재 3일째 마을 진료소에서였습니다. 서울대 의대생이라는 준우 씨는 농부들을 마치 자신의 가족처럼 대했어요. 갈라진 손과 굳은 살을 정성스레 만지며 진찰하고 노인들의 긴 하소연을 끝까지 귀 기울여 듣는 모습에서 진정한 의사의 모습을 발견했죠. 한 달로 예정됐던 취재는 어느덧 1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사이 마을은 놀라운 속도로 변해갔어요. 흙길은 아스팔트로 바뀌었고 낡은 기와집들은 하나둘씩 건물로 탈바꿈했죠. 농기계 소리가 점차 늘어나고 집집마다 전화가 설치되었어요. 한국의 놀라운 발전 속도를 생생하게 지켜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한국의 정겨운 시골 생활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포장마차에서 마시는 소주, 오일장의 북적거림, 마을 잔치의 흥겨움까지. 모든 것이 신선했어요. 특히 준우 씨와 함께하는 시간들은 더없이 특별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들판을 달리며 바람을 가르던 순간 시골 극장에서 본 홍콩 영화 뚝방길을 거닐며 나눈 이야기들까지. 준우 씨는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저는 영어를 가르쳐 주었죠.
서로의 문화를 배우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언젠가부터 진료소 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준우 씨를 기다리는 것이 일과가 되었어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아플 때마다 멀리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향에 병원을 세우겠다는 그의 꿈을 들으며 저는 점점 그에게 빠져들어갔습니다. 취재를 마무리하던 마지막 주였어요. 서울에서의 편집 작업을 끝내고 늦은 기차로 마을에 돌아왔을 때 준우 씨가 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초여름밤에 선선한 바람이 불던 날이었죠. 평소처럼 준우 씨 오토바이를 타고 시골길을 달렸어요.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그의 등에 기대어 달빛 아래 반짝이는 눈길을 바라보며 곧 다가올 이별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네요. 수많은 추억이 서려있는 둑방길을 지나 그의 숙소로 향했죠. 우리는 이미 서로에 대한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수많은 데이트와 마을 곳곳에서 나눈 키스 그리고 서로를 향한 깊어진 감정까지. 하지만 그날만큼은 특별했습니다. 창문으로 달빛이 스며드는 방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준우 씨의 따뜻한 손이 제 뺨을 쓸어내렸고 그의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서로의 심장 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워진 순간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달빛 아래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그의 부드러운 손길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처럼 자연스러웠고 그의 떨리는 숨결은 제 영혼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머무르자 가족과 친구들의 걱정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거기에 준우 씨의 군입대까지 우리의 사랑은 점점 더 힘겨운 상황으로 내몰렸죠. BBC에서는 지속적으로 복귀 압박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특종이 기다리고 있다며 더 이상의 한국 체류는 어렵다고 했죠. 저는 갈등했습니다. 준우 씨와의 사랑 그리고 제가 그토록 꿈꾸던 기자로서의 커리어 사이에서요.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 준우 씨는 제게 작은 테이프를 건넸습니다. 100만 송이 장미가 담긴 그 테이프는 우리의 마지막 추억이 되었죠. 공항에서의 마지막 순간 준우 씨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우리 꼭 다시 만나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죠. 이것이 진짜 이별이라는 것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준우 씨는 마지막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한국을 떠난 지 2달 뒤 런던의 한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준우 씨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미 군대에 입대했고 저는 홀로 제시카를 키우기로 결심했죠. 하지만 BBC 기자로서의 삶은 완벽했습니다. 세계 각지의 특종을 전하며 수많은 상을 받았고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저널리스트가 되었죠. 그치만 밤이면 찾아오는 공허함은 어쩔 수 없었어요.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그리움이 가끔 저를 흔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한국은 모든 것이 변해갔어요. 더 이상 제가 알던 그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런던 거리 곳곳에서 한국의 존재감이 커져갔죠. 취재 현장에서도 한국 기자들과 마주치는 일이 잦아졌어요. 처음엔 그저 지나쳤지만 점점 더 눈길이 갔습니다. 한국의 성장 소식을 취재할 때면 가슴이 뛰었고 현대와 삼성이 세계를 누비는 모습을 보며 묘한 자부심도 느꼈죠. 하지만 그럴수록 더 준우 씨의 흔적을 지우려 했어요. 한국 음식점 앞을 지날 때면 일부러 발걸음을 돌렸고 한국 관련 기사는 다른 기자에게 넘기곤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의료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되었다는 기사를 볼 때면 더욱 그랬죠. 그러던 중 저도 모르게 천안을 검색하던 날들이 있었어요. 30년 전 그 작은 시골 마을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포장도 안 된 흙길은 반듯한 도로로 바뀌었고 낡은 기와집들은 모던한 건물들로 변해 있었죠. 취재차 아시아에 갈 때면 서울 경유를 피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사람을 마주칠까봐, 혹시라도 그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날까봐 두려웠죠. 한 번은 홍콩 특파원직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어요. 서울과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요. 제 안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그때는 몰랐네요. 제시카에게는 결코 아버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제시카가 한국 드라마를 보며 눈을 반짝이곤 했지만 저는 무심한 척 지나쳤어요. 하지만 봄이 올 때면 달랐습니다. 벚꽃이 흩날릴 때면 자꾸만 그날이 떠올랐고 어느새 입술 사이로 100만 송이 장미가 흘러나왔죠. 사무실에서 기사를 쓰다가 문득 그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면 깜짝 놀라 입을 다물곤 했어요. 취재 현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마감 시간에 쫓기며 기사를 쓸 때도 마찬가지였죠. 지우려 하면 할수록 그 노래는 제 안에서 더 선명히 울려 퍼졌습니다. 취재를 위해 공항으로 향할 때면 늘 마지막 순간이 떠올랐어요. 준우 씨가 건넨 카세트 테이프. 그때는 몰랐죠.
그 작은 테이프가 30년 동안 제 마음을 흔들어 놓을 거라고요. 지금도 그 노래만 들으면 그날의 감정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습니다. 제시카는 점점 더 준우 씨를 닮아갔어요. 의대에 진학해서 의사를 꿈꾸는 모습까지도 닮았죠. 하지만 저는 끝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어요. 그럴수록 제 마음속 그리움은 더 깊어만 갔습니다. 수많은 상과 명예를 거머쥐면서도 제일 소중했던 건 그 녹슨 카세트 테이프였습니다. 밤마다 쓰는 기사 속에 가끔 그 사람 이야기를 숨겨두곤 했어요. 한국의 의료 봉사 현장을 다룰 때면 그때 그 시골 진료소가 떠올랐고, 개발도상국의 젊은 의사들을 취재할 때면 꿈 많던 준우 씨의 모습이 겹쳐 보였죠.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이 그리움은 아마도 영원히 제 안에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시카의 집 앞에서 들려온 백만송이 장미 노래가 30년 동안 감춰온 제 비밀을 끌어냈네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제시카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저를 바라보았어요. 때로는 눈시울이 붉어지고 때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준우 씨를 닮은 그 눈빛으로 저의 오랜 아픔을 어루만져 주었죠. 왜 이제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시카의 질문에 저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커리어를 선택했다는 죄책감, 준우 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는 후회, 무엇보다 제시카에게 온전한 가정을 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제시카는 그런 저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나 봅니다. 그동안 혼자 이런 비밀을 간직하고 살아온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모른다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어느새 제 딸은 이렇게 성숙한 어른이 되어 있었네요. 제시카의 눈빛에서 결심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를 찾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처음으로 제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그토록 두려워했던 순간들이 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30년 동안 이 진실을 숨겨온 것이 더 큰 잘못처럼 여겨졌어요. 제시카의 따뜻한 위로 앞에서 저의 모든 방어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과거와 마주할 때가 온 걸지도 모르겠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마음속 깊이 묻어둔 그리움을 인정하고 준우 씨를 찾아갈 용기를 내보려 합니다. 아마도 이건 운명일지도 모르겠네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30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때는 김포공항이었고 허름한 청사의 외국인은 저 하나뿐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인천공항은 마치 미래도시처럼 웅장했어요. 제시카의 눈빛에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저기 봐요. 한글이에요. 제시카가 공항 안내판을 가리켰죠.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 시절 저도 처음 한글을 배우며 그렇게 신기했었는데 준우 씨가 제게 한글을 가르쳐주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천안으로 가는 KTX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은 30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늘어선 도시, 반듯하게 뻗은 도로,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현대적인 모습들. 하지만 제 기억 속의 한국은 여전히 그대로였죠. 우선 옛날 진료소가 있던 마을부터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천안에 도착하니 막막했어요.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도시는 완전히 변해 있었고 그때의 지명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님도 30년 전 진료소의 위치는 알 수 없다고 하셨죠. 지역 의사회부터 찾아갔습니다. 80년대 말 의료 봉사 기록을 찾아보려 했지만 그때의 문서들은 이미 폐기된 후였어요. 오래된 지역 신문사의 자료실도 수소문했죠. 당시 의대생들의 의료 봉사 활동을 다룬 기사도 찾아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발로 뛰어다녔어요. 오래된 약국들을 돌아다니며 혹시나 그때의 기억이 있는 분을 찾아보았고 동네 어르신들께도 물어보았습니다. 매번 헛된 발걸음이었지만 제시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쳐서 들어간 오래된 다방에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우연히 들은 이야기가 결정적 단서가 되었어요. 80년대 말 이 지역 농민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료 봉사를 하던 의대생이 나중에 큰 병원을 세웠다는 이야기였죠. 마을 어르신들 사이에서 그 병원은 아직도 준우 병원으로 불린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현대식 건물 앞에 서자 가슴이 떨려왔어요. 김준우 의료재단이라는 간판이 보였지만 정작 준우 씨는 이미 은퇴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서실에서 귀중한 정보를 얻었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시골 마을로 의료 봉사를 나간다는 것이었죠. 병원 로비에 걸린 사진들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80년대부터 쌓아온 의료 봉사의 기록들이었어요. 흑백 사진 속에는 제가 알던 젊은 준우 씨의 모습이 있었고
컬러 사진들 속에는 조금씩 나이 들어가는 그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에서 본 백발이 된 준우 씨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복지관도 찾았습니다. 30년간 그가 걸어온 길을 따라가 보고 싶었어요. 거기서 만난 간호사는 준우 씨의 오랜 제자였습니다. 스승의 의료 철학을 이어받아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시카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내일이면 준우 씨를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천안의 밤거리는 30년 전과 달리 반짝이는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그날 그 봄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시골 마을 보건소 앞에서 준우 씨를 기다렸습니다. 쌀쌀한 봄바람이 불어오는데도 이상하게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어요. 제시카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지만 그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흰색 의료재단 봉사 차량이 멀리서 보였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얗게 새어버린 머리카락 하지만 그 걸음걸이는 3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환자들을 위해 의료 가방을 들고 계단을 오르는 뒷모습에서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준우 씨와 마주친 순간 30년이란 세월이 무색하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깊은 감정이 번졌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동안 세월의 흐름이 멈춘 것만 같았죠. 그의 시선이 제시카에게 향했을 때 눈가에 맺힌 그의 눈물을 보았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딸의 존재를 직감한 걸까요? 그의 눈빛에서 후회와 그리움, 미안함과 사랑이 읽혔습니다. 봉사를 마친 후 우리는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30년 전 우리가 자주 걷던 그 길이었어요. 변한 것은 포장된 길과 새로 생긴 카페들 뿐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셋은 말없이 걸었어요. 하지만 이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준우 씨는 결혼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부모님의 권유로 몇 번 선을 보기는 했지만 마음을 열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를 잊지 못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어요. 병원과 의료 봉사로 바쁘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의 목소리에서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가끔 BBC 뉴스에서 당신을 보았어요. 전쟁터와 재난 현장에서 취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죠. 준우 씨의 말에 제 마음도 아려왔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한국의 의료 기술이 세계적으로 성장했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혹시 그의 소식은 아닐까? 가슴 한켠이 설렜던 그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해변가 카페에 앉아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0년 전 이 자리에는 허름한 포장마차가 있었는데 이제는 세련된 카페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노을만은 그때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제시카는 조용히 우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때로는 눈물을 훔치고 때로는 미소를 지으며 의사가 되고 싶다는 제시카의 말에 준우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딸의 미소가 아버지를 닮아 있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준우 씨는 조심스레 제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전 그날처럼 따뜻했어요. 이제는 놓지 말아요.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그대로였어요. 준우 씨는 이제 병원 일을 줄이고 의료 봉사에만 전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다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제시카의 눈에서 행복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년 동안 기다려온 아버지의 손길을 처음으로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준우 씨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아직은 서툴지만 이제부터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희망이 가슴 가득 차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완전히 저물고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30년 전 그날의 별들처럼 반짝이는 하늘을 보며 우리는 새로운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놓지 않기로 그리고 함께 걸어가기로. 제시카는 저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어요. 의대생인 딸은 한국의 발달된 의료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며 서울대 병원에서의 연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우 씨와 딸이 의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렇게 천안에서의 새로운 삶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준우 씨의 병원 근처 작은 한옥에서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어요.
아침이면 병원 옆 정원에서 모닝커피를 마시며 동네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었고, 저녁이면 마당에 앉아 달을 보며 옛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료 봉사를 다니며 어르신들과 부르는 노래 속에서 제시카는 더욱더 한국 가요에 푹 빠졌어요. 특히 트로트에 담긴 한과 그리움, 그 깊은 정서에 감탄하더라고요. 봄날 저녁 마당에 피어난 장미를 보며 백만송이 장미를 흥얼거리던 제시카가 문득 이런 말을 했어요. 어린 시절 영국에서는 몰랐던 이 노래의 깊이를 이제는 조금씩 이해하게 된다고. 수십 년의 그리움과 한이 담긴 이 곡이 이제는 제시카의 마음에도 깊이 스며들었나 봅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